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시장 차트를 매일 들여다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시장이 어떨 때는 철저하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되게 소름 끼치게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야기가 바로 2026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단 3거래일 만에 한 소형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무려 48%나 뛰어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48%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네, 겉보기엔 그저 변동성 강한 바이오 섹터에서 흔히 터지는 운 좋은 급등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3일간의 수급표라던가 언론 보도의 타임라인,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자본의 이동 경로를 법의학자처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게 절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흐름이었죠. 누군가 치밀하게 기획하고 타점을 잡은 서늘한 대본의 결과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무대 뒤편, 자본과 정보가 어떻게 무기화되는지 깊숙이 파헤쳐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의 급등락을 분석할 때는 펀더멘털의 변화나 거시경제 상황을 먼저 보잖아요. 네네,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철저하게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시장 심리의 맹점을 겨냥한 사건입니다. 아, 심리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가 아니라 특정 자본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론이라는 확성기를 어떻게 조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어떻게 빨아들였는지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봐야만 이 사태의 본질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제가 사건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교차 검증해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제로섬 상황입니다. 네, 아주 기이한 타이밍이었죠. 특정 언론그룹에 속한 매체들이 대형 제약사인 삼천당 제약을 상대로 이른바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불성실 공시라든가 회장 지분 과대평가, 15조 원 규모 계약의 실체 논란 같은 치명적인 악재들을 아주 작정하고 연달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거의 70% 가까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가혹한 형태의 가치 하락이었죠. 와, 70%면 정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태의 진짜 핵심은 삼천당 제약의 급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매도세가 쏟아져 내리던 정확히 그 48시간의 틈새를 보셔야 해요. 그 틈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삼천당 제약을 공격했던 바로 그 동일한 언론 그룹의 데스크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단독 보도가 시장에 툭 던져집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 회사가 70%나 폭락하면서 시장에서 패닉이 온 바로 그 48시간 안에 같은 언론사 데스크를 거친 기사가 코스닥의 한 소형 바이오 기업에 대한 엄청난 호재를 터뜨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삼천당 제약 핵심 기술의 진짜 주역은 이 소형 기업이고 막대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런 식의 단독 보도였죠. 아니 이건 데스크 단위에서 기사 출고 시점이나 수인을 정밀하게 조율하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나오기 힘든 타이밍 아닌가요? 그 타이밍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유동성의 진공 상태를 이용한 자본 이동입니다. 진공 상태요? 네. 주식시장에서 대형 악재가 터지면 거기서 빠져나온 막대한 자본은 일시적으로 갈 곳을 잃고 부유하게 되거든요. 홍속에 빨려 들어가듯 한 곳으로 쏠리게 되죠.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던 빵집 주인이 위생불량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동시에 사실 그 집 빵 레시피는 옆 골목 작은 구멍가게 할머니가 만든 거다라는 방송이 딱 맞춰 나온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한쪽의 기업 가치를 70% 끌어내리면서 발생한 시장의 패닉과 변동성을 반대편 소형 기업의 주가를 단숨에 48%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완벽하게 치환해버린 겁니다. 결국 한쪽의 완벽한 악재가 다른 한쪽의 완벽한 호재로 그것도 단 48시간 만에 언론을 통해 교체된 현상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이 동력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더 실감이 나는데요. 네, 수치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단 3거래일 만에 이 코스닥 소형 바이오 CDMO 기업 주가가 5,750원에서 8,510원으로 솟구쳤고요. 16일에는 상한가까지 갔죠. 맞습니다. 시가총액은 777억 원에서 1,148억 원으로 불어났어요. 단 3일 만에 370억 원이라는 유동성이 이 작은 기업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겁니다. 반면 삼천당 제약 악재 보도가 극에 달했던 게 4월 15일이었잖아요. 네, 한 경제일간지가 불성실 공시 판단을 단독 보도하며 투매를 유발한 날이었죠.
그런데 같은 날 오후 4시 45분, 그러니까 장이 마감된 직후라는 아주 교묘한 시간대에 방금 말씀드린 로열티 호재 기사가 단독으로 뜹니다. 장 마감 후 호재를 터트려서 밤새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다음날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세가 터지게 만드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파괴적인 방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모든 자본 이동의 명분이었던 그 로열티 계약 말입니다. 2019년 4월에 맺은 CHO 세포주와 GMP 공정 개발에 대한 계약인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반응한 건가요? 이 계약 구조를 보면 시장이 왜 이성을 잃었는지 설명이 되긴 합니다. 당시 구조가 삼천당 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매출의 3%,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한 별도 로열티를 이 소형 기업이 가져가는 거였어요. 아, 매출의 퍼센트로 계속 받는 거군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꽂히는 계약이죠. 참고로 이 소형 기업의 2024년 연간 총 매출이 147억 원이었습니다. 어이쿠, 회사 1년 매출이 147억 원인데 추가 비용 없이 순이익으로 매년 100억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두세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재평가 요인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체급을 바꿀 만한 팩트라는 건 인정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짚어주신 대로 이게 무려 2019년에 체결된 계약이란 말이죠? 네, 무려 7년 전에 도장이 찍힌 계약입니다. 기자가 단순히 취재하다 보니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게 아니라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둔 타들을 가장 타격감이 클 때 꺼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필 모 회사가 분괴하는 이 완벽한 타점에 맞춰서 튀어나왔으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장에서 팩트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팩트가 공개되는 타이밍과 맥락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 타이밍이 곧 무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이 로열티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고 악재죠. 반대로 소형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고 호재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보도라면 이 양면성이 동시에 다뤄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보도 양상은 철저하게 편향되고 선택적이었습니다. 삼천당 쪽 기사들은 비용 구조보다는 불성실 공시 같은 자극적인 악재에만 집중했고요. 소형 기업 쪽은요? 소형 기업 기사들은 7년 전 계약이라는 중요한 시간차는 속 빼놓은 채 당장 100억 원이 쏟아져 들어올 장밋빛 재팟으로만 포장했어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설계된 거죠. 만약 아주 평온한 시장에서 이 7년 전 로열티 기사만 단독으로 툭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주가가 48%씩이나 반응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왜 이제 와서 내보내지? 하고 합리적 의심부터 했을 테니까요. 아, 그런데 모 회사가 70%나 급락하는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필터링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인 7년 전 계약이 시장에 알려지는 타이밍과 방식에 의해 누군가의 무기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깐 이 판 위에서 실제 자본은 어떤 경로로 움직였습니까? 수급표를 뜯어보면 누군가 방아쇠를 당긴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 데이터를 보면 아주 정형화된 교과서적인 알고리즘 트리거 패턴이 보입니다. 상한가를 친 4월 16일 당일 이 소형 기업의 거래량이 약 387만 주에 달했어요. 387만 주요? 평소보다 얼마나 많은 거죠? 평소 거래량이 10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초기 불씨를 던져서 개인들의 알고리즘을 강제로 깨웠다는 뜻이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당일장 초반 수급을 분 단위로 쪼개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창구를 통해 치밀하게 계산된 소량의 매수세가 반복적으로 유입됩니다. 주가를 의미 있는 저항선 위로 툭툭 차 올리는 거네요. 맞아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뉴스만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HTS나 MTS의 거래량 급증이나 특정 이평선 돌파를 감지하는 실시간 검색기를 돌리시거든요. 아, 기계가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기관이 장 초반에 주가를 밀어 올려서 이 알고리즘 검색기에 종목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깔아둔 로열티 단독 보도가 이들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거대한 매수 폭포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뉴스로 땔감을 잔뜩 쌓아두고 기관의 초기 매수세로 스파크를 딱 일으키면 검색기를 통해 유입된 개인들의 매수세가 거대한 화염을 만들어내는 구조네요. 나만이 거대한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그 FOMO 심리를 기계적으로 자극하는 거군요. 결국 그날 매수 물량의
80% 이상을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와, 정부 개인들이 샀군요. 그리고 이 완벽하게 설계된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스모킹건이 등장합니다. 스모킹건이요. 그게 뭔가요? 4월 20일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시장의 탐욕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시점에 이 회사의 기술 총괄 임원이 본인 소유의 주식 5,600주를 정리해서 전량 매도해버립니다. 예, 기술 총괄 임원이요. 네, 단가는 8,070원. 말 그대로 완벽한 고점 엑시트였죠. 아니, 무려 2019년부터 이어진 기술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했을 이 계약의 진짜 가치를 회사 내에서 제일 잘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술의 미래 가치를 믿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정작 기술을 만든 장본인은 자기 주식을 한 주도 안 남기고 시장에 다 던져버렸다. 이것보다 명확한 시그널이 또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 파트 주최자가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아놓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기만 몰래 비상구로 빠져나간 셈이죠. 정말 기가 막히는 비유네요. 과거 코스닥 바이오 섹터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작전 패턴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2018년과 2019년을 휩쓸었던 다른 사태들을 봐도요. 파트너사에 대한 의도적인 정보 왜곡, 언론을 통한 파이프라인 과대 포장, 그리고 개인들이 상투를 잡았을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내부자의 고점 매도. 이번 사건은 그 공식을 날짜와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와 내부자의 행동이라는 명백한 팩트들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 기획된 시장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은 이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현재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임박한 첫 번째는 규제 당국의 개입이에요.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을 안 할 리가 없겠죠. 특히 바이오 쪽에서 금감원 조사는 그 자체로 유동성을 말려버리는 무서운 악재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이 소형 기업의 주가는 100억 원의 로열티가 확정됐다는 기대감으로 쌓아올린 사상 누각이거든요. 규제 리스크가 얹어지는 순간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급격한 주가 하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만약 조사 결과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자본시장법 위반의 명백한 물증으로 연결된다면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기업의 본질이 고객사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을 생산하는 CDMO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CDMO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고객사와의 신뢰와 보안입니다. 그런데 파트너사의 위기를 틈타 7년 전 계약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내부자가 차익을 실현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런 기업에 자신들의 핵심 생산을 맡길 리 만무하죠. 기존 수주 계약들마저 줄줄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 신뢰로 먹고 사는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요? 명확한 물증을 찾지 못하는 경우겠죠. 네, 자본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결말이기도 한데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시장은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계산해 보게 될 겁니다. 숫자를 다시 본다는 거군요. 어찌되었든 로열티 계약 자체는 존재하는 팩트고 상업화의 성공에 매출이 발생하면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는 붙겠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누군가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표로 악용되었냐는입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기업의 실제 가치라는 알맹이와 누군가 의도적으로 씌워놓은 주가라는 포장지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봐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추적해본 이 복잡한 정보와 자본의 미로, 핵심만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 명확한 사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 48시간 내에 동일 언론 그룹의 데스크에서 극단적인 악재와 호재 보도가 교차 출고된 것은 유동성을 한 곳으로 몰아놓기 위한 구조적 설계였다는 점. 자본 이동의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언론이 길을 터준 셈이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기관의 초기 매수로 개인들의 HTS 알고리즘을 자극해 거래량을 폭증시킨 수급 구조와 개인들의 포모가 극에 달한 고점에서 보유 주식 전량을 시장에 쏟아낸 핵심 기술 임원의 내부자 엑시트 패턴. 전형적인 작전의 냄새가 짙군요.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뭡니까? 셋째, 2019년에 체결된 로열티 계약 자체는 팩트일 수 있으나 이 정보가 시장에 공개된 타이밍과 그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의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콘인사이트가 오늘 파헤친 이 무대 뒤의 이야기,
단순히 한 종목의 급등락을 넘어 우리가 시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무거운 숙제를 남기네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알고리즘이 고도화된 주식시장에서 언론의 기사 송구 버튼조차 누군가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위한 트리거로 무기화될 수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아침 차트 위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많은 정보 중 순수한 객관적 사실은 과연 몇 %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을 흥분시킨 그 호재 뉴스가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본을 넘겨받기 위해 치밀하게 역사내는 타이밍의 결과물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콘인사이트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